혹시 요즘 뭔가 저성장이라는 안개 속에 갇힌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앞으로 다가올 1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나침반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 뭐 경제보고서부터 시장 분석 또 인구 통계 연구까지 아주 다양했는데요. 이걸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좀 분명한 결론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요인들, 특히 그 인구 문제 때문에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렇군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꽤 지배적이더라고요. 아, 일본과는 다르다.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자료들에서도 계속 지적하듯이 이 현실을 좀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 전략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연금 제도의 세제 혜택 같은 거 적극 활용하면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글로벌 우량 자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이게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짚어보고요. 또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상황을 좀 가늠해보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그럼 우리에게 가장 효과적인 장기 투자 전략은 뭘지 그 근거랑 실행 방안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저성장 상황 이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경기 침체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구조적인 현실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최근 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보내주신 경제 전망 보고서들 평균치를 내보니까 최근 한 2, 3년 평균 성장률도 1.5%이 정도 전후에 불과하거든요. 1.5%요? 네. 특히 어떤 연구 자료에서는 이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년 정도는 빠르게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거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원인은 좀 복합적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음 같은 거, 그리고 특히 자영업 부문, 여기서 디지털 전환이 좀 어렵다는 건 여러 보고서에서 같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아, 자영업 쪽 어려움이 크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난 몇 년간 좀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 문제, 그 여파도 있고 최근에 또 불거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관세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기업 이익률 하락으로 나타나고 좀 시간차를 두고 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아, 기업 이익뿐 아니라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군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그 심층 분석 보고서가 특히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 인구 절벽 문제, 이게 저성장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 건가요? 바로 그 부분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깔아먹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자료들이 다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인구 추계 자료를 보면 한 10년쯤 뒤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드는 게 본격화되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는 미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낮아져서 연 0에서 1%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여러 분석에서 나오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보내주신 무역 통계 자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한국 경제의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독특한 구조요? 네, GDP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40%나 되고 교역 의존도는 70% 수준으로 아주 높거든요. 이건 바꿔 말하면 만약 글로벌 경기가 예상과 다르게 회복세를 보이면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내수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하고는 좀 다른 지점이죠. 이 양면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하긴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걸 떠올리면서 불안해 하시거든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 상황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가요? 네, 그 비교 분석 자료들이 아주 중요한 점들을 보여주는데요. 결정적인 차이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첫째,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자산 거품,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 거품이 붕괴된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아, 그때 정말 엄청났죠. 네, 그 후에 극심한 내수 침체가 수십 년간 이어진 거고요. 반면에 한국은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우려는 크지만 보내주신 자산 시장 데이터들을 비교해보면 90년대 일본처럼 막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정도의 버블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둘째는 내부는 그 IT 혁명이라는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기에 제대로 대응을 잘 못했어요. 오히려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가치가 너무 빨리 오르면서 제조업체들이 막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겪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 AI 전환에는 좀 늦었다는 지적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그 첨단 산업 중심인 대만 경제 모델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군요. 자산버블 규모나 산업 구조, 또 IT 혁명 대응 방식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일본처럼 수십 년씩 막 0%대 명목 성장하는 거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자료들의 중론입니다. 일본식의 그 장기 디플레이션형 정체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형 저성장 모델, 그러니까 실제 성장률 기준으로 연 1, 2%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아, 1, 2% 정도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인구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것보다 더 낮은 뭐 0%대 후반 성장률에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일본과는 다른 경로를 가게 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잃어버린 10년 같은 시나리오가 꼭 우리의 미래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은 참 다행이네요. 그럼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전반적으로 임금이 딱 정체될까요? 아니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보내주신 노동시장 자료에서는 좀 다른 예측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료에서 지적한 대로 실질 임금 상승률 자체는 아마 낮은 GDP 성장률 수준이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낮게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이 안 오르는 현상하고는 다를 걸로 보여요. 오히려 임금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양극화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대기업이나 특정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들 임금은 오르는데 내수 중심 업종이나 좀 경쟁력이 낮은 기업 임금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 특성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산업 구조의 특징이라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다각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산업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요. 한국 경제는 특정 기업, 예를 들어 뭐 대만의 TSMC처럼 한두 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 일본의 주력 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부각됩니다. 반도체나 조선 같은 전통적인 주력 산업 말고도요. 바이오 제약, 방위산업, 2차 전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K컬처 붐 타고 화장품, 식품, 엔터테인먼트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꽤 다양하게 있거든요. 아, 정말 그러네요. 꽤 다양하죠. 네, 이런 산업 다각화가 일본이 장기 침체 겪을 당시하고는 다른 좀 중요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국이 AI,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이 새로운 물결에는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분석도 있었어요. 이 점이 저성장 국면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 우리가 지금 마주한 도전 과제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뭐 정책 방향이 좀 혼란스러웠다거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너무 집중하면서 AI 기술 도입이나 산업 적용의 골든타임 한 2, 3년 정도 시간을 놓쳤다. 이런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늦었다고 해서 완전히 기회를 놓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IT 인프라,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상당한 규모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기반은 탄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AI, 로봇, 빅데이터 같은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에 국가적으로나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집중하고 한때 활발했던 벤처 투자 생태계를 다시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자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게 뭐 회복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저성장이랑 저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다면 기존 방식대로 그냥 현금이나 예금만 가지고 있는 건 보내주신 자산관리 보고서에서 경고하듯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실행 가능한 대안은 뭘까요? 자료들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보내주신 자료들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원금 숫자, 이게 유지되는 명목 원금 보존이라는 안정성에 집착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대신에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 시간이 흘러도 실질적인 구매력을 지키고 또 키워나가는 실질 가치 보존 및 증대로 자산 관리의 목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명목이 아니라 실질 가치. 네. 그러려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장기적으로 상쇄하고 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본, 그러니까 우량 기업의 주식이나 가치가 오르는 실물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종합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PIG 전략입니다. PIG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네요. 돼지. P는 아닐 테고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P, 펜션, 연금, I, 인컴, 현금 흐름, G, 글로벌 분산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런 거죠. 연금, 인컴, 글로벌. 네, 첫 번째 축은 P, 바로 펜션, 연금입니다. 공유해주신 세제 관련 자료에서도 강조됐듯이 연금저축펀드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이런 세제 혜택 계좌는 국가가 개인 노후 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거든요. 이 계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 이연이나 세액 공제 혜택, 이거 자체만으로도 연 복리로 빠지면 1에서 2%p 이상의 추가 수익률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장기 투자에서는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 차이를 만들어내죠. 주어진 혜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네, 세금 혜택은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 축은 I, 인컴입니다. 즉,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우량 배당주나 월세 수입이 나오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게 해당되겠죠. 저성장 시대에는 자산 가격 상승, 그러니까 캐피털 게인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 인컴은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심리적으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자산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나 재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결국 장기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보내주신 한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는 이걸 심리적 안정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심리적 안정판. 좋은 표현이네요. 세 번째 축은 G, 글로벌입니다. 투자의 시야를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여러분의 주된 소득원이나 생업이 한국 경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자산 포트폴리오는 의도적으로라도 해외, 특히 미국 달러 같은 기축통화 기반의 우량 자산 시장, 예를 들면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같은 거요. 이런 데 분산해서 국가 위험을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소득하고 자산이 특정 국가 경제에만 묶이는 것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PIG 전략, 정말 명쾌하고 기억하기 쉬운데요. 연금 계좌라는 절세 우산을 잘 쓰고 꾸준한 현금 흐름 인컴을 만들어내는 글로벌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하라. 그럼 이 PIG 전략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20, 30세대하고 또 은퇴를 준비하시는 50대 이상 세대한테는 어떻게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들에도 연령별 고려사항이 언급되어 있었죠. 맞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서 PIG 전략 안에서도 강조점이나 자산 배분 비율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 30대는 투자 시간이 20년, 30년 이상으로 길다는 게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죠. 네, 따라서 연금 계좌 안에서 위험 자산,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글로벌 성장주 중심의 주식형 자산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요. 공유해 주신 장기 투자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자산 증식의 퀀텀 점프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최소 15년 이상 꾸준히 적립하고 재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40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냥 묵묵히 씨앗 뿌리고 물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15년 이상 꾸준히 인내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은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하신 50대 이상의 세대는 자산 증식보다는 실질 가치 보존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금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건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위험하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우량 배당주 아니면 리츠, IITS 같은 인컴형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또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서 실질 가치를 보존해주는 물가연동 국채 같은 걸로 옮겨가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안정성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또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 연기영중이라고 하죠. 이것도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니까 기대 수명이 길어진 요즘 시대에는 최고의 노후 대비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특히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중위험 고수익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복잡한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ELS 이런 상품들 많잖아요. 네, 많죠. 보내주신 금융상품 분석 자료에서도 경고하듯이 평소에는 약속된 수익을 주는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 예를 들어 특정 지수가 급락하거나 기초자산이 부도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꼬리 위험, 즉 테일 리스크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위험, 이게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테일 리스크, 숨겨진 위험이 클 수 있군요. 조심해야겠네요. 결국 젊은 세대는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장기 복리 효과를 노리고 은퇴 세대는 안정적인 인컴과 실질 가치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유망하다고 꼽는 산업 분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여러 분석 보고서에서 일관되게 장기 유망 분야로 지목하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AI,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 산업이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라는 이 메가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원격 진료나 웨어러블 기기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노화 자체를 늦추거나 되돌리려는 항노화, 엔티에이징 기술 분야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기술도요. 흥미롭네요. 네, K-뷰티로 대표되는 뷰티 산업 역시 꾸준히 유망 섹터로 꼽히고 있고요. 일부 미래 전망 자료에서는 메타버스 역시 지금 당장은 좀 주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대표적인 시장 지수 추종 ETF에는 이미 이런 유망 분야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우량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ETF 안에 이미 다 들어있죠. 네. 따라서 특정 테마에 몰빵 투자하기보다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 핵심 포트폴리오 코어는 가져가되 위성 전략 차원에서 유망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조언이 많았습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퀄리티 있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지만 이게 곧 일본과 같은 수십 년의 정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점하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우리 자산관리 목표를 명목 원금 지키기에서 실질 가치 키우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항해술로서 제시된 PIG 전략, 즉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활용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글로벌 우량 자산에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정말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호흡의 마라톤이라는 비유가 딱 와닿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의 차이를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해요. 당장 눈앞에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선택한 안전한 예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실제 구매력을 조용히 갉아먹는 소리 없는 도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부를 안전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잘 분산된 자본의 배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바로 그 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라는 배가 현재 한국이라는 항구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묵혀 있다면 앞으로 길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저성장이라는 바다 위에서 더 안정적인 항해를 위해서 여러분의 닻을 어느 새로운 항구에 내려야 할지 혹은 어떤 다양한 항구들을 경유하면서 여러분만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항로를 개척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